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2기업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글로벌 시가총액 12기업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사실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7년도 1월 달에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왔냐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경제가 아주 좋을 것이다. 불과 6개월 못 견디고 경제가 파탄이 나기 시작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요. 그런데 호황기라고 볼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이 엑선모빌이나 페트로차이나 로얄더치젤과 같은 호황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금융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시티뱅크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공상은행 전형적으로 시가총액이 호황기에 높게 나타나는 그 산업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너지 기업군하고 금융기업군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가 이때 호황기라고 그랬을 때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호황기라고 그랬을 때 전 세계 1등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한 480조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48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 12, 13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1등 기업은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당연히 작다라고 느껴지고 당연히 적은 게 정상인데 제가 날짜로 정리를 하다가 숫자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1등 기업이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인데 계속 경기 침체가 이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저께 날짜로 종가 기준으로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1621조 거의 3배 가까이 1등 기업이 경기 침체기에 시가총액을 저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탑10 안에 간신히 걸려있는 데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1등 기업하고 비슷할 정도고 나머지 9군데는 전부 다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는 얘기는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총합이 1,400조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한 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하고 맞먹고요. 애플 하나 가지면은 남는 수준으로 글로벌이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고요. 특정 기업군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색깔을 유심히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IT 기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IT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군데만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끌지를 못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파란색으로 변해 있죠. 전부 다 IT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1등부터 6등. 버크셔 해서웨이는 잘 아시는 대로 워런 버핏이 저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 회사이긴 하지만 IT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IT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등부터 8등까지가 전부 다 IT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들 기업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자, 제품이 있다. 애플 같은 데 자기 제품을 가지고 있죠. 또요? 네. IT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MS 패키지를 팔고 있으니까 제품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가 볼 때 뭘 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모르지만 저렇게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애플의 시가총액이 저렇게 급등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아주 높아졌는데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는 애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타겟 기업을 잡은 데가 있는데 애플이 30% 정도의 매출액을 이 분야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일까요? 핸드폰의 매출 비중은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저기서 넷플릭스를 잡겠다 그래서 컨텐츠 프로바이딩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분야를 30%를 키우면서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보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아주 많이 높여놨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얘네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음 타겟으로 잡겠다는 데가 어디냐면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를 애플에서 컨텐츠 갖고 잡아보겠다는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진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엇을 갖고 돈을 벌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벌던 시절은 지났고 쟤네들도 플랫폼화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졌고 지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플랫폼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과 금융 기업이 몰락한 상태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아주 높아져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지만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18등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300 몇십 조 정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고요.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그런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중국의 짝퉁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가 조금 부러울 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높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졌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장 유명한 책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런 기업들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업 가치가 아주 높은 기업들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기업들을 소위 얘기하는 오늘의 주제인 유니콘이라는 기업. 유니콘은 잘 아시는 대로 기업 가치가 US 달러로 10억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상장이 되면은요, 유니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니콘은 반드시 어떤 상태예요? 비상장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회사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나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들 기업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유니콘 기업은요, 과정입니다. 저게 목표가 되거나 최종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상태이니까 임시로 머물러 있는 단계를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들 기업은 반드시 뭘 하고 싶겠습니까? 상장을 하고 싶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저께 여당에서 발표했죠. 유니콘을 몇 개 만들겠다고요? 30개를 만들겠다고 정부 여당에 유니콘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그게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중간에 잠깐 머물러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거를 목표로 세운다는 건 사실 좀 넌센스입니다. 유니콘 기업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한번 아시고요. 네. 그런데요, 유니콘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래서 사이먼 시넥이 얘기한 Y로 시작해라의 개념으로 왜 유니콘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 수가 적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만들어야 되나요? 적어서? 자, 그러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유니콘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정책 목표로 갖고 갈 당위성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다 적자죠. 왜 그러냐면 유니콘 기업은 비상장, 불안정한 상태로 과정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면, 흑자를 많이 낸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유니콘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 상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유니콘인 겁니다. 근데 유니콘을 보고 왜 니네들 흑자를 못 내냐라고 얘기하면 흑자 나면은 유니콘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니콘을 만들면 정부의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는 세원이 많이 생긴다는 거 좀 아니죠. 그리고 고용 창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자, 고용 창출을 많이 했다는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유니콘을 육성을 해야 될까요? 네? 유니콘 기업의 데피니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죠? 기업 가치가 얼마요? 자,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다 그냥 1000대1로 계산하면 1조 원이죠. 비상장 스타트업의 20-30% 지분만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를 얼마를 해준 거죠? 2-3천억을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천억을 투자해서 지분 30%를 가져서 어떤 기업이 유니콘이 됐다 그러면 떼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돼야지 떼돈을 벌죠? 상장을 해서 그 1조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액으로 상장이 돼야지 또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유니콘에다가 돈을 넣어서 떼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떼돈을 벌려면 몇 천억을 집어넣어서 몇 조가 되면은 떼돈을 버는데 과연 유니콘의 정책 목표로 30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는 투자해야지 그 중에서 떼돈 버는 게 나올까요? 수십 개, 수백 개는 투자해야 되는데 100개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 군데 3천억씩 투자해 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재원이? 과연 그 30조라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Y 유니콘에 대해서 과연 유니콘이라는 거를 육성을 한다라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의 결과물이 어떤 형태의 유니콘이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한테 좋은 것인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논의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책 목표로 그냥 공약으로 20개 만들겠다, 30개 만들겠다, 재원으로 금년도에 5조를 만들어 보겠다, 이 정도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논의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얘기들만 가지고 있어서 잘못하면 아주 아까운 세금이 많이 낭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일단 유니콘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유니콘이라는 말은 뿌리 한 개 달린 전설 속의 동물인데 그 미국 애들은 신조어 만들어내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유니콘의 개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상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붙였어요, 이름을요? 데카콘. 데카는 10이라는 뜻, 뿌리 10개 달린 전설 속의 동물. 이거는 그냥 없던 말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데카콘이라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데피니션을 만드실 수가 있죠. 어떻게 데카콘의 데피니션을 얘기할 수가 있나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제가 책을 쓴 다음에 많이 회자가 돼서 데카콘 얘기도 종종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헥토는 몇인가요, 숫자로?
100이죠. 100이라는 접도로 헥토콘. 그래서 우버나 이런 거가 상장되기 전에는 평가 금액이 1000억 달러가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뿔이 몇 개요? 1000억 달러니까 100개가 있어야 돼서 헥토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헥토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헥토콘은 그러면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헥토콘이고요. 이렇게까지 용어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항상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거의 기업 가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벤처 캐피탈 중에서 빌 걸린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유니콘을 상당히 허상으로 이게 신기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니콥스라고. 유니콘하고 콥스는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시체입니다. 유니콘의 시체. 죽은 유니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유니콘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유니콥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실리콘밸리에 유니콥스가 너무 많아서 길거리를 다니기가 어려울 것이다. 조만간에 이렇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유니콥스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뒤에 자료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유니콥스가 되던가 아니면 유니콘은 상장이나 M&A가 돼서 엑싯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성공한 게 되는 거죠. 저게 소위 승천한 유니콘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유니콘이 되는데 미국 애들이 이 단어까지는 만들어 놓고요. 승천한 유니콘이라는 개념, 최근에 우리나라 유니콘 중에서 엑싯이 된 게 있었죠. 어디죠? 네, 배달의 민족을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니콘이 아니죠. 그래서 엑싯이 된 유니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책을 쓸 때 책을 쓰다 보니까 엑싯된 유니콘이라는 신조어가 꼭 있어야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조어로 만들어낸 거가 엑싯콘입니다. 엑싯콘. 그 엑싯콘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말은 앞으로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엑싯이 된 유니콘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유니콘은 뭐 아니면 뭐가 되나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요. 뭐 아니면 뭐가 돼요? 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유니콥스 아니면 엑스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네, 엑스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엑스콘. 유니콘은 중간 과정인 거에 상당히 짧게 머물러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엑스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엑스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유니콘의 개수를 목표로 세운다라는 거는 조금 넌센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개의 유니콘이 생겼는데 20개가 다 재수없게 뭐가 되면요? 유니콥스가 되면 다 세금 날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하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엑스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 목표가 유니콘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개가 좀 갸우뚱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니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됐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유니콘 해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자, 해지 그러면은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 외환에서 $1 환율의 리스크를 없애는 걸 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니콘 해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나 대기업들이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가치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버드가 되면서 잘못하면은 미래의 낙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콘 해지는 뭐냐면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을 M&A 한다든가 유니콘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현상을 유니콘 해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 선진국에 있는 뭐 구글이나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유니콘 해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 아마존드라는 말은 초토화라는 뜻입니다. 초토화. 아마존이 니네 인더스트리에 들어갔으니까 니네는 이제 끝났다 이런 뜻으로 아마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코스트코나 이런 데들이 다 망했다. 초토화라는 뜻으로 아마존드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용어들을 좀 꼭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니콘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유니콘의 투자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 몇 천억은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천억은 투자를 해야죠. 제가 중기업에 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유니콘 100개도 만들어 드릴게요. 1000만 원만 있으면 1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만 원 갖고 100개 만들려고 그러면 한 회사에다가 10만 원씩만 투자해서 지분을 얼마를 가지면 되나요? 10만 원 투자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0.00000000001% 가지면 유니콘이 되겠죠. 자, 유니콘의 기업 가치라는 거는 1조 이상이 되게 하려면 내가 투자한 돈이 전체 100으로 환산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한 거는 유니콘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그래도 20-30% 지분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유니콘 11개가 전부 다 해외 자본이 2-3천억 원이 들어오면서 다 유니콘이 됐는데 자, 한 회사에다가 수천억을 넣을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일까요? 여기 있는 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펀드나 창투사는 왜 유니콘을 못 만들까?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 10개 정도는 투자해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3천억을 10개. 3조는 들고 10개를 투자해서 몇 개를 건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벤처 캐피탈밖에는 유니콘에 투자를 못합니다. 워낙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하고 프라이빗 에쿼티 산업 펀드들 중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스톤이나 규모가 아주 큰 데들이 파이낸셜 인베스터로 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창투사들은 최근에 펀드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저도 교수 되기 전에 창투사 사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창투사들은 뭐 1-200억을 가지고 10개, 20개에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니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드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유니콘을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규모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여기 CBC라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유니콘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데는 CBC입니다. Corporate Venture Capital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벤처 캐피탈을 CVC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서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투자하는데 삼성전자가 CBC를 만들었다면 삼성전자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저런 거를 할까요? 이렇게 그 코퍼레이트 벤처 기업들은 어떤 목적이냐면 전략적 목적으로 삼성전자에 도움되는 회사들에다가 좀 거액을 투자하면서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CBC를 갖고 있습니다. 인텔 캐피탈이라든가 구글 캐피탈이라든가 페이스북 캐피탈, 국내에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같은 데도 가지고 있고, 뭐 텐센트 같은 데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을 CBC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데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소위 얘기하는 국부 펀드, 소버린 웰페어 펀드라고 부르는 중동자본이나 석유를 통해서 기금이 형성된 걸 가지고 그 나라의 재원을 추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투자하는 데들을 국부 펀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런 데들이 유니콘의 투자자들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니콘을 직접 만들어서 최종 밸류에이션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투자한 게 유니콘이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천억씩 한 군데가 아니라 10개, 20개는 넣어야 되는데 3조, 5조, 10조 정도는 들고 베팅을 할 수 있는 펀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유니콘의 재무제표 현금 흐름은 어떨까요? 어떻게 굴러갈까요?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데. 쿠팡이 3조 이상 적자를 냈습니다. 이익을 내본 적이 없고 3조 이상 적자를 냈어요. 그 돈을 어떻게 메꾸고 있을까요? 투자로서. 외부 투자로서 계속 우리가 상장을 하면 공모시장에서 돈을 공모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뭐로 메꿔요? 사모시장에서 투자자들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메꿔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아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게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됩니까? 안정화가 됐다는 뜻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엑스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엑스콘이 되는 겁니다. 유니콘이기 때문에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이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도 안정화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고 안정화가 되면 바로 엑스콘이 된다라는 건데 언론에서 이걸 잘못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적자가 난 상태에서도 M&A가 되면서 엑시스 될 수도 있는 거고 독자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손익계산서가 아주 좋은 플러스로 돌았으면 엑스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의 85%는 적자 기업들이 상장을 합니다. 적자 기업들이 상장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흑자 기업만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가치평가 이렇게 해놨는데 유니콘의 가치평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장 기업은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줬는데 비상장 기업이라는데 어떻게 가치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업 가치를요? 1,000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10% 갖고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업 가치는 얼마입니까? 1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30%를 가지고 가는데 3,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예요? 1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역산을 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저거 버블아냐? 기업 가치를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요. 저것도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뭐죠? 와인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와인이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 있는데 로마네 꽁띠 와인은 대부분 수천만 원이고 몇 억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인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네 꽁띠 가격이 왜 5천만 원인가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까? 자, 유니콘의 기업 가치가 3천억을 투자해서 지분을 30%를 갖고 갔다. 누군가는 했죠. 누가 했습니까? 아까 유니콘의 투자자들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사모펀드거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거나 국부펀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여기에다가 대놓고 개인이 토를 단다. 어떤 놈이 와인을 5천만 원에 사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손가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자꾸 베리파이를 해야 된다는데 상당히 코미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1,000억에 팔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 버블인 것 같으니까 피카소 그림을 500억으로 깎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 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게 일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얼로 나온다는 거. 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인정하게 되는 날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엑스콘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밸류에이션이 어떠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관심 안 가지시다가 저게 상장해서 나올 때 비싸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비전문가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자인데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가 너무 코미디라는 거죠. 이 바이올린이 20억짜리가 있는데 그게 왜 20억이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을 해줬습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돈 다 날라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와인을 5천만 원 내고 먹어도 좋다라고 투자해서 와인을 5천만 원에 사 먹었는데 그거를 손가락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니콘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넌센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make sense 하게 되는 날 상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밸류에이션이 일반 사람들한테 검증받고 인정받을 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면 엑스콘이 안 되는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엑스콘이 되기 전에 유니콘에서 데카콘도 되고 헥토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기다리느라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그러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는 아직 이르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콘의 기업 가치가 아까 10억 불이면 지금 정확하게 뭐 환율로 대충 따지면 1조 1,몇백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가 그냥 유니콘에서 최저 가격으로 10억 불로 그냥 상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종목 수가 2020년 1월 현재로 1,405개 종목이 있는데요. 유니콘이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1,405개 종목 중에서 23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무지하게 높은 가치입니다. 지금 비상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코스피로 들어가면 155위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기업 가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코스닥에 들어가서 23위 정도 제일 낮은 가격이 저런 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민 세금을 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가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니콘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코스닥에 지금 들어가면 23등 할 수 있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데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생각보다 아주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에 없던 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랬고요. 없는 거에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을 키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원 투 원 한드레드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로 투 원인가요? 원 투 원 한드레드 모델인가요? 쿠팡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습니까? 다른 데 있던 거를 카피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카피해서 만들었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가 자동차 공유에 관련된 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면 쟤네들은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고 우버를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원 투 원 한드레드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유니콘의 목표는 뭘까요? 유니콘 기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유니콘의 목표는 영원히 유니콘으로 남는 겁니까? 엑시콘이 되든가 자기가 피치 못하게 유니콥스가 되든가 이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민족이 엑시콘이 되니까 전부 다 논조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그런 걸 보면. 엑시콘이 무조건 되면 잘한 거죠. 유니콥스가 안 되고 유니콘에서 엑시콘이 된 거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자,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엑스텐 금액이 얼마죠? 네, 4조 7,500억, 한 5조 정도 됩니다. 5조라는 돈을 IPO를 했습니까? M&A를 했습니까? M&A를 했죠. 5조라는 돈을 주고 적자가 나는 기업을 사갈 만한 대한민국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은 아까 유니콘을 찍어주는 최종 투자자를 국내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해외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해외 투자자들이 했기 때문에 엑시트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해외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5조에.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업종에 있는 애가 살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배달의 민족이 왜 게르만 민족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건 진짜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인데, 다만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배달의 민족이 최종 M&A 될 때 지분율이 얼마가 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투자자 지분, 파이낸셜 인베스터의 지분이 87%고요.
경영자 지분이 13%입니다. 누가 팔은 거예요? 경영자가 팔았습니까? 기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막습니다. 87%를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네 지분만 판 거예요. 경영자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87%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이 팔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11개가 된 중에서 엑스콘이 됐다. 아주 잘한 거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경험을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썼냐면 배달의 민족은 유니콘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유니콘 개수가 11개가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탈락해서 10개가 됐기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된 표현으로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원히 유니콘에 있어야 되니? 영원히 비상장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투자한 애들은 누가 투자했다고 그랬죠? 유니콘에? 펀드들이 많이 투자했잖아요. 펀드가 투자했는데 그 영원히 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엑싯을 해줘야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기업을 상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엑싯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M&A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11개 유니콘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 엑스콘이 됐는데 나머지도 다 불보듯이 뻔하게 엑스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해외에 팔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 당연한 그 게임의 법칙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게르만 민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콥스가 되면 좋은가요? 엑스콘이 돼야 되는데 적자니까 상장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M&A를 해야 되는데 그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을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살 때는 해당 인더스트리에서 해외에서 큰 기업이 사는 것밖에는 없는데 가장 바람직한 길로 간 거를 아주 이상한 쪽으로 매도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11개 유니콘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유니콘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쿠팡은 2014년도, 옐로모바일 2014년도. 그러면 유니콘이 평균 유니콘에서 엑스콘이 되는 데까지 몇 년간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자, 저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까? 긴 게 좋은 겁니까? 네, 짧을수록 좋은 거죠. 뒤에도 자료가 있지만 유니콘이 되는 데까지 평균 5년 걸립니다. 유니콘이 되는 데까지 평균 5년 걸려요. 그럼 유니콘이 되고 엑스콘이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유니콘에서 엑스콘이 되는 데, 자, 유니콘의 기업 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최소. 네, 10억 달러면 조 단위가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조 단위가 넘은 밸류에이션에서 10년씩 걸린다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평균 창업 후 엑스콘이 되는 데까지 지금 엑스콘이 나온 데들이 평균 7, 8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니콘이 된 다음에 엑스콘이 되는 데까지는 보통 2년 정도 보고 있어요. 2년. 자, 그러면 2년을 넘긴 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쭉 성장 커브를 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비상장으로 유니콘으로 머물렀는데 1, 2년 내에 투자를 받은 것 같고 잘 정리하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엑스콘으로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하여튼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헤매는 기간이 이렇게 긴 기업들이요. 6년이 지났다. 유니콘이 되고 엑스콘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옐로모바일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유니콘이 되고 10년, 20년이 지났다. 저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활동이 없으면 저 기업 가치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가 투자가 안 일어나면 저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이 계속 유니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는지는 모르죠. 데이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콘이 된 지가 오래된 기업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배달의 민족은 언제 유니콘이 돼서 얼마 만에 엑스콘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2018년도 12월 중순경에 유니콘으로 됐어요. 2018년 12월 중순에 됐는데 언제 엑스콘이 됐습니까? 2019년 12월 13일 날인가 그래서 만으로 1년을 안 채웠어요. 아주 바람직한 성공 사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이거지. 훨씬 더 긴 이런 애들. 그래서 유니콘의 개념과 엑스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기업도 나왔어요. 유니콥스, 시체가 된 거죠. 여기도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 갔다가 0으로 완전히 깡그리 망가진 회사도 있습니다. 테라노스라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미녀 기업가 스탠포드를 나와서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극으로 끝난 이런 게 유니콥스의 1호입니다. 10조까지 갔다가 0이 된 조만간 큰 집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유니콥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다 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사기였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충격적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2학년 학생일 때 학교를 휴학하고 나와서 창업을 최연소로 19살에 창업을 했는데 좀 안 좋게 돼서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 기업은 유니콥스 1호로 기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유니콘의 개수가 계속 나오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예비 유니콘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 유니콘들도 발표들을 합니다. 세계적인 언론사에서는. 그러면 예비 유니콘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거면 넥스트 유니콘, 퓨처 유니콘, 이머징 유니콘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 기업들은 보통 5억 불에서 10억 불 사이의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퓨처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유니콘이 지금 30개가 나오려면 퓨처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5억 불에서 10억 불까지 투자 받은 기업의 개수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아주 많아야 되겠죠. 30개를 만들어내려면 100개쯤은 있어야지 그 중에서 올라가고 그럴 텐데 지금 공개적인 자료에는 딱 한 개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퓨처 유니콘의 개수는. 그래서 유니콘이 추가로 나오는 거는 꽤 어려워 보인다. 이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니콘은 붕어빵이 아니다.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니콘은 육성 목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유니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건 누가 도장을 찍어주나요? 해외 투자자들이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싶으면 그게 유니콘이 되는 거고 정부가 육성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투자자들이 수천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같을까요? 내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얘네들 돈 놓고 돈 먹기 할 때 돈이 보이는 이런 거와 정부가 나름대로 그 논리를 만들어서 하려면 뭐 사회적인 기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돈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콘을 육성한다라는 건 조금 넌센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혁신의 저주를 잘 피해간 기업들인데 혁신의 저주는 뭐냐면 하버드 대학 MBA 교수로 있는 존 구아빌 교수가 혁신적인 제품은 시장에서 거의 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행동이나 이 소비자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변화를 많이 기대하면은 쪽박을 차게 돼 있다는데 유니콘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버나 카카오 택시 부를 때 여러분들이 뭐 힘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혁신을 갖고 와서 했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실패하더라. 이걸 혁신의 저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까 유니콘을 만든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유니콘이라는 말은 이분이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 언제? 2013년도 11월 3일자에 테크크런치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 기고문이 유니콘이란 말을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스 해가지고 기고를 했는데요. 이분은 카우보이 벤처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에일린 리라는 사람인데, 벤처캐피탈 입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을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분석했냐면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투자를 받은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인터넷 기업의 6만 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10년간 미국에서 투자를 받은 인터넷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6만 개 중에서 독특한 게 나와 있는데, 6만 개 중에서 이 에일린 리라는 사람은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업이 기업 가치가 높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초기에 어디에 투자하면은 기업 가치가 높아질까? 그래서 기업 가치가 높게 형성된 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 밑에 투자하려고 그 분야를.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억 불이 넘었는데 비상장으로 있는 기업이 39개나 되더라.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왜 놀랐을까요? 2013년도 말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 10억 불인데 비상장이라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 입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요? 이게 비상장으로 존재하기에는 기업 가치가 너무 높은데 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비상장으로 있을까? 그래서 참 신기하다, 특이하다, 희귀하다 이런 개념으로 유니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뭐예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했던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넘어간 미국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본인이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쭉 정리를 한 겁니다. 39개 기업이다. 자, 근데 이 39개 기업 중에서 2020년 1월 현재로 보면은 4개만 유니콘으로 남아있고 36개는 엑스콘이 됐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보니까 슈퍼 유니콘이 나오더라. 여기서 그 에일린이는 슈퍼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헥토콘을 슈퍼 유니콘이라고 썼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저 1000억 달러가 되는 게 나오는데 60년대는 생각해보니까 인텔이었던 것 같고 70년대는 애플하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80년대는 시스코, 90년대는 구글하고 아마존이 나왔고 최근 10년 동안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페이스북 한 개 나온 것 같아서 10년에 헥토콘이 하나 정도 등장하더라. 많을 때 두세 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런 커멘트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균 39개로 봤을 때 7년 정도더라. 엑싯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아까 유니콘이 되는 데까지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 평균 연령이 34세고 경험들이 좀 많고 한 10년 정도 관련 인더스트리에서 일했었고 90%가 공동 창업자들인데 공동 창업자들은 같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CEO를 중간에 바꾼 데들이 많고 뭐 등등 해서 그 39개를 분석한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2016년도에 책을 쓰면서 업데이트를 시켜봤는데 커다란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로 창업자들의 나이가 30대 중반까지 직장 경력이 한 10년 정도 가고 서너 명 정도가 공동 창업한 이런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두 번째 책을 쓸 때까지 팔로우를 했던 건데 2018년도 초에 유니콘 개수가 411개 정도 됐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때까지는 유니콥스는 한 개도 안 나왔었습니다. 411개 유니콘이 만들어서 엑스콘이 111가 됐고 유니콘으로 살아있는 게 300개. 그런데 이게 페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살아있는데 밸류에이션이 1조까지 갔다가 9천억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유니콘에서 다운 라운드가 됐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와서 유니콥스가 된 건 아니고 주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살짝 떨어진 기업이 1년에 한두 개 정도 나오더라 이런 거고 유니콥스는 아까 테라노스가 처음으로 작년에 나온 게 하나 있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고급 정보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 그 후배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유니콘이라는 거는
누가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 유니콘이야. 배달의 민족 유니콘이야. 누가 정리할까요? 자, 유니콘, 우리나라가 유니콘이 11개가 됐습니다라는 거를 누가 공인을 해줬나요? 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답변 못합니다. 전혀 개념이 없어요. 유니콘이 발표가 됐대요. 누가요? 누가 발표하나요, 유니콘을? 유니콘을 누가 발표해야 될까요? 자, 아까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거에 지분 비율을 100으로 환산해서 기업 가치가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할까요? 너 유니콘이다, 아니다? 이거를 아까 유니콘이라는 거가 어디에서 용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온 데가 테크크런치라는 잡지의 기고문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테크크런치라는 잡지가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자기네들이 쓴 다음에 계속해서 유니콘을 팔로우업을 합니다.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데이터를? 자, 아까 어디를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까? 유니콘을 모으려면 세계적인 벤처캐피탈하고 사모펀드하고 또 어디요? CBC라는 데하고 또 어디요? 국부펀드.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활동을 해서 언론에 완벽하게 공개가 되는 데는 어디일까요? 국부펀드가 투자했다가 언론에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아랍 국부펀드가 어디 투자했다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가 한 일인데 공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개가 되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디를 투자했다, 뭐 공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까? 네. 왜 돼야 되죠? 네, 공시 의무가 있잖아요. 상장 기업들이니까. 자, 그러면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 골드만삭스다, 뭐 블랙스톤이다 이런 애들이 투자한 거 공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네들 펀드가 어디 투자한 거 다 공개가 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도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만 쓰면 언론에 다 나온 거를 거두면 됩니다. 이게 라이센스가 아니라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의 정보력을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잡지사들이 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인사이트. 그래서 우리나라 중기부도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11개가 됐습니다 하면서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드디어 11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저것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CB 인사이트라는 조그마한 잡지사에서 유니콘이라고 해주면 유니콘인 거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춤춰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유니콘이 11개가 됐다는 건 CB 인사이트라는 데서 11개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11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1월 17일 현재로 2020년 1월 17일 현재로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갖다가 쓴 테크크런치에는 유니콘의 개수가 몇 개요? 553개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테크크런치는 439개가 발표가 되어 있고 세계적인 권위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50개가 유니콘의 개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연구소 중에 하나인 후른 리포트라는 데는 49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책 당국자면 어떤 사이트를 갖다 써야 될까요? 어떤 사이트를 갖다 써야 될까요? 제일 작은 걸 써야 될까요? 제일 많은 걸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개수가 다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의적으로 정보가 들어왔는데 스크리닝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어딜 통해서 와요? 자기네들이 신경을 써서 언론에 난 것들을 걷어다가 쓰면 되는데 정보가 많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정보를 많이 얻었다라는 얘기죠. 적게 했다는 건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무슨 금메달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니네들이 유니콘이 안 돼 이렇게 탈락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신경 써서 레이더망을 많이 돌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테크크런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밸류에이션이 10억 달러를 넘어가거나 내려가면 우리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혹시 우리가 미스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CB인사이트 같은 데는 자, 언론에 공개가 안 됐더라도 조용히 자기네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한 군데를 갖다 써야 되면 어디를 갖다 써야 될까요? 제일 많은 데를 갖다 써야죠.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용어도 테크크런치가 갖다 썼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쟤네들이 원조기 때문에 신경 써서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얘네들 자료가 가장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쿵 누르면 나오는 걸 보고 CB인사이트에 따르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이렇게 발표를 해요. 정부가. 그래놓고 금메달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30개를 만들면 전 세계 4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테크크런치나 CB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다 미국 언론사 잡지사입니다. 그럼 쟤네들이 아시아권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많이 시켰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중국은요? 후른리포트 중국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네들 거는 빼놓지 않고 거의 다 했겠죠. 오히려 얘네들은 뭐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빠져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4개를 썸을 내봤더니 724개가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298개, 미국이 276개. 그런데 과연 저런 유니콘의 개수를 저렇게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유니콘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유니콘에 대한 개념을 너무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개념에 관련된 것까지만 말씀드렸고요. 현황하고 내일은 유니콘을 만드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